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지식인은 논리로 말하고 리더는 결과로 말하는 법입니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지식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듯이 의도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리더도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반감을 사기 마련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과학이론도 당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인 정상과학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대체되는 사회적 전이 과정을 거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고 혁명을 거쳐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즉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신구 진영 간의 갈등과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지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자연과학의 이론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데 사회적 역학관계에서의 새로운 질서 형성은 더욱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기존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존 질서의 수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총론 찬성, 강론 반대의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새로운 질서로 인한 변화에서 오는 피해자의 손실은 명확한 반면 수혜자의 이익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얻던 피해자들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반면 수혜자는 조직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힘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돌파하는 것은 리더의 역량이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면 혀와 주먹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혀의 논리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면서 때로는 주먹의 힘으로 강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려는 리더는 이에 대한 반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해야 하며 변화의 정당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되 리더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는 변화를 감성적인 애원과 논리적 설득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개혁은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금욕과 헌신을 내세워 피렌체를 지배했던 사보나로올라는 새로운 질서가 부상함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였다. 그는 그를 믿지 않았던 자들을 설득할 수단이 없었고 그를 믿었던 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단도 없었다. 군주론 6장에서 수도사 사보나로올라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사보나로올라는 1494년 피렌체의 정치에 혜성같이 등장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는 금욕과 헌신의 삶과 불같은 설교로 유명했는데요. 부패한 교황과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자신이 주도하는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지도자의 명분론과 실정으로 경제가 위축되자 지지층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집권 4년 만인 1498년에 실각한 그는 피렌체 시청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한때의 에피소드로 끝난 사보나로올라와 대비되는 인물이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칼뱅입니다. 1509년 프랑스 출생의 칼뱅은 1536년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과 부는 열심히 일한 대가라는 청부, 즉 깨끗한 부라는 개념은 당시 신흥 상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칼뱅의 통치기간 중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의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칼뱅의 통치는 후일 신정 독재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형벌을 가했고 종교적 반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삼위일체설을 부정한 스페인의 신학자 세르베투스가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체포하여 화형시킨 것은 개신교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라는 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욕이 없었고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바랐으며 개인적으로 열병, 담석, 폐병 등 10가지가 넘는 질병에 시달렸으나 죽는 순간까지 지필과 설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칼뱅은 사후에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묘석도 세우지 못하게 했고 오늘날 칼뱅의 무덤은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칼뱅의 신학은 영미 계통의 장로교회와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로 발전했습니다. 무장한 예언자였던 칼뱅은 세계 질서를 바꾸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렇게 잘 무장된 리더의 예로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이 있습니다. 1642년 영국에서는 왕실 권력의 축소를 두고 국왕 찰스 1세와 의회 간에 내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올리버 크롬웰은 의회를 지지했지만 그에게는 현실적 권력이 없었습니다. 이상만 가진 예언자가 실패하는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 생각이 없었던 그는 무력으로 승리를 쟁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여 전투마다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평민을 위하는 그의 사상과 탁월한 군사적 전술 덕분에 휘하의 병사는 전투를 거듭할수록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병사들이 효과적인 전술로 무장했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는 실로 강력했습니다. 1645년 그는 네이스비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훗날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크롬웰에게 이상만 있었다면 승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력과 전술, 그것이 승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무도 괴롭히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정의를 존중하는 성질의 표지이기도 하고 비겁한 성질의 표지이기도 하다라고 갈파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모두에게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리더가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